예, 안녕하십니까. 김영룡입니다. 오늘은 제 극강 시리즈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즘 뭐 한참 그 경제 규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죠. 경제 규제를 뭐 혁파해야 된다. 손톱금 및 가시 빨리 제거해야 된다.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이 경제 규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건지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이론에는 이제 크게 나누어서 이제 공익설, 이름하여 이제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발효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공익설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사익설은 그게 아니고 자원 배분에 있어서 그 강제력을 가진 정부를 말하자면 이해관계가 강한 집단이 포획해가지고 얻어낸 것이다.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사익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그런 그 규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익설과 이데올로기 설 사이에는 뭐 경계가 조금 불분명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익설을 처음 제청한 이 시카고 대학의 스티글러 교수는 그 이데올로기라는 규제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그 제자인 그 샘 펠스만은 뭐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별로 그렇게 뭐 유의하지가 않다, 중요하지가 않다 라는 얘기했는가 하면, 이제 에머리 대학의 폴 루빈 교수는 뭐 경제 규제의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학설을 오늘 다 뭐 논의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이제 가장 규제의 이론으로서 설득력이 있는 사익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스티글러는 그 과연 그 공익설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그 시장 실패를 치유한다고 발효되는 그런 그 규제들이 과연 그러했느냐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많은 규제들이 각각 그 규제가 만들어진 배경, 동기, 그리고 진행 과정, 그리고 이제 그런 규제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 이런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면허제를 많이 살펴봤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스티글러는 규제라는 것은 자원 배분에 있어서 강제를 가진 정부를 소규모의 이해관계가 강한 집단이 포획해가지고 캡처한다고 그러죠. 포획해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제를 얻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결론을 지었죠. 이게 이제 규제의 사익설 또는 포획설로서 스티글러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는 하나의 그런 학문적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규제는 이제 힘을 가진 정부 또는 정당, 그리고 뭐 관료 집단에 의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집단에게 이제 판매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명분은 보통 공공의 후생 증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규제는 이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 정치 시장에서 그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스티글러는 그 규제 이론이 이제 정치적 과정으로 또 나온 것이지만, 이것이 이제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한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경제 규제인 한 역시 그 경제학의 전통적인 분석 방법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더 잘 설명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규제는 규제를 사고자 하는 주체와 파는 부채인 정부가 있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원천적인 규제의 소스는요, 정부가 가진 자원 배분의 강제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익설의 그 가장 핵심 사항은 강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자원 배분의 강제력을 가진 정부를 포획하여, 또는 정부 여당 또는 관료 집단을 포획하여 규제를 얻어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냐?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를 치유한다기보다는 경제 주체 사이의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소비자의 이득은 떨어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더라 라는 것이 이 사익설의 최종 결론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선 이제 규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보면요, 뭐 지금까지 뭐 자연스럽게 좀 터득이 됐습니다만은 규제에 대한 수요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자원 배분에 있어서 강제를 가진다고 그랬죠. 즉 가계와 기업의 동의 없이 그들의 경제적 이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관세를 뭐 매긴다랄지, 수입 할당제를 한다랄지,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주체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의사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이 어떻게 했어요? 저 강제력을 내가 사서 나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나의 이윤 가능성은 높아지겠구나.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규제에 대한 수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제 규제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뭐 정부, 관료, 정당 이런 사람들은 그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를 충족시켜주죠. 특히 정치인들 그에 대한 대가로 표를 얻어서 선거에서 당선돼서 직위를 차지하고 그 뭐 관료, 정부, 관료, 당국자 또는 뭐 정당인 이런 사람들과 그런 개인과 그리고 그들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이제 정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하죠. 그런 자원을 얻어내는 방법이 바로 규제의 판매 대가로 얻는 것이다라는 것이 스티글러 교수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규제가 정치 시장에서 매매가 되느냐, 그 메커니즘이 뭐냐 이런 얘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경제시장에 대비되는 개념이 정치시장에서 결정이 이루어지죠. 경제시장에서는, 경제거래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 당사자만 참여하죠. 그러나 정치시장에서, 민주사회에서 정치시장에는 모든 유권자가 다 참여를 하게 된다. 즉 보통선거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보통선거에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 중에는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또는 잘 모르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혼재되어 있을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이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만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시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은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이죠. 한편 얼른 생각해 보면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뭐 어떻게 의사결정이 나더라도 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들이 이해가 크게 엇갈리는 이러한 집단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정치나 정부나 정치인이나 정부나 또는 관료들의 로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가 강한 집단은 이제 자원 배분의 강제를 가진 정부 또는 정정과 밀착하려는 그러한 유인을 가지게 되고 정부나 정치인들은 그 대가로서 현재와 미래의 정치 행위에 필요한 자원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래서 양자의 이해는 일치하고 거래는 정치 시장에서 규제를 매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포엑셀의 하나의 그 규제가 이루어지는 그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이제 규제는 강한 이해관계를 가진 소집단이, 소규모 집단이 자원 배분의 강제를 가진 정보를 포획해서 획득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발효되어 있는 그러한 규제도 이런 사람 집단에 의해서 포획되어 버린다라는 것이 바로 포획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집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제를 얻어내는 대신 정부나 정당의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운영 비용을 대고 그리고 반대파를 무마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해 주고 정부나 정당은 그 반대급부로서 그 집단에게 유리한 경제 규제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게 집단이 소규모가 되느냐 하는 것은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집단이 커질수록 그 집단을 조직화하는 비용이 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 증가 때문에 좀 꺼리게 되고요. 커지는 것을.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면은 이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죠. 실제로
그런 규제를 얻어내는데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과 그냥 무임승차하는 사람 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얻어낸 규제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 이득을 나누어 가져야 될 텐데 이제 각 개인에게 돌아오는 몫이 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규제는 소규모의 강한 이해관계를 강하게 가진 집단이 이제 포획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규제가 매매되는 메커니즘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규제 유형을 보면은 좀 원시적인 방법이긴 했죠. 이게 직접 보조금이죠. 직접 보조금. 정부가 교육계에 제공하는 보조금. 항공우편을 담당하는 항공회사에 대한 보조금. 각종 설비 투자 또는 기술 투자 지원금.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이런 것은 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측면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일에는 보조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얻어내는 그런 그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보편적인 거, 진입장벽. 명분은 뭐 이런 거죠. 극심한 경쟁이나 시장 크기가 협소한데 이런 것을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많은 경쟁들이 참여하면 뭐 과당 경쟁이 된다랄지 좀 잘못된 용어입니다만은 그런 이유로 특정 경쟁자들의 산업 내 진입을 억제하는 그런 게 이제 바로 진입장벽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면허제도죠. 의사 면허제도, 변호사 면허제도. 면허제도는 그 면허증이 없으면, 라이센스가 없으면은 그 사업에 종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인증제도, 뭐 전문의랄지 또는 뭐 공인회계사랄지 이런 건 인증제도죠. 뭐 인증이 없어도 그 사업에 종사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손님이 잘 안 오겠죠. 그래서 이 면허제도가 가장 진입을 막는 가장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진입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공급을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료 서비스나 법률 서비스 양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소비자 복지를 이게 낮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동반 성장 명분하에서 이제 중소기업 자가법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도 특정 품목은 어떤 기업들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죠. 이게 진입장벽이죠. 그러면 누가 과연 어떤 품목은 어떤 기업이 하고 저 품목은 저 기업이 하고를 얘기할 수가 있느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익을 보는 집단이 생기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고 승자와 패자가 생기고 그리고 소비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세 번째 유형이 이제 대체제와 보완제 규제인데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미국의 마가린 사건입니다. 사실 사건은 사례죠. 1880년대 중반까지 미국 연방정부는 그 마가린의 제조와 판매에 값비싼 라이센스를 부과했다. 원래 하얀색인 마가린에 노란색 색소를 첨가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건 다 버터 회사가 마가린은 별로 그다지 사람이 먹어서는 좋은 식품이 아니다. 좀 저급 식품이다. 그래서 마가린의 판매를 어렵게 하기 위한 버터 제조회사의 로비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터와 마가린은 대체제죠. 근데 강력한 경쟁 상대로 마가린이 부상하니까 버터 회사가 그걸 눌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명분을 세워가지고 규제 당국을 움직여가지고 즉 포획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한 규제를 발효하도록 이렇게 이제 얻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과 부는 이제 마가린 회사로부터 버터 회사로 이동됐고요. 소비자는 선택의 폭을 제한당했죠. 그래서 이제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미국의 트럭 운송법, 모터 캐리어 액트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주 좀 아이디어가 괜찮은, 규제를 얻어내는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괜찮다라는 얘기죠. 잘 아시다시피 그 미국에서 트럭은 1925년 전에는 주로 도시 내의 주요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멀리 가는 이제 도로나 이런 것들은 포장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갈수록 도로 사정이 점점 좋아짐에 따라서 이제 트럭이 도시와 도시 간의 화물 수송에 있어서도 그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도는 위협을 느꼈죠. 예전에는 그야말로 독점으로 혼자 화물 운송을 독식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트럭이라는 경쟁자가 나타나게 됐어요.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정부를 움직여가지고 이제 규제를 하도록, 그래서 이제 규제를 얻어내는 거죠. 명분은 뭐 이제 과적은 위험하고, 그리고 과적하게 되면 도로 파손이 심각하게 된다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규제를 하겠습니까? 트럭이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소위 말해서 그 양을 제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롱홀과 숏홀이라고 있는데요. 그 홀이라는 것은 그 기차역과 기차역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짧은 장거리, 제가 여기서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짧은 장거리, 숏홀. 이건 어차피 기차가 트럭하고 경쟁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뭐 네가 가져라 하는 식으로 해서 중량 제한을 대단히 높게 합니다. 그러니까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같은 주는 14,000파운드로 이제 제한을 하고, 긴 장거리 이제 철도하고 트럭이 경쟁 상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트럭이 이제 적재량을 이제 낮게 제한하는, 그래서 7,000파운드로 제한해버리는 이러한 규제를 이제 얻어내는, 그러니까 철도회사로부터는 대단히 어떻겠습니까? 똑똑한 규제죠. 그래서 부는 트럭 운송자로부터 철도에게 이전되고, 소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손해를 봤다. 대형마트, 요즘 뭐 실시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대형마트와 대체제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효과가 있다면,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관찰된 바에 의하면은 대형마트에서 이제 소득과 부를 저쪽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당연히 소비자는 선택의 폭을 제한당하기 때문에 이제 손해를 보게 되고요. 2001년 일입니다만은 이게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금지를 한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죠. 그래서 2001년에 헌법재판소는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합헌이다 라고 판결을 함으로써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뭐 저 시골에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뭐 인정하는 그 예외 사항을 빼고는 전부 다 금지시켰는데요. 그때 그 핵심이 뭐였냐면, 자가용 운송은 무상해야 됩니다. 법에 의하면 자가용 운송은 무상해야 되는데, 셔틀버스 운행비가, 물론 셔틀버스 그 운임을 고객들한테 받지는 않지만은 그 운행비가 상품 가격에 전가된다. 그래서 사실상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위반되는 것이다. 그것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합헌이다 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돼 버렸죠. 그 이후로 뭐 재래시장, 버스, 택시 등 영업 사정이 좋아졌는지는 뭐 크게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결과가 많은데요. 뭐 결국 소비자만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제에 대한 규제죠. 마지막으로 가격을 고정시켜버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산업은 정부의 힘을 빌려서 이제 가격을 고정할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산업이 경쟁해서보다 높은 이윤율을 얻고자 할 때 이제 가격 고정의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쌍용정유가 몇 차례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다른 정유회사들이 이제 뭐 세살 깎아먹기 경쟁이다 뭐 해가지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제 행정 지도 가격 해가지고 고정시켜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규제는 소득과 부를 이전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이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규제를 해서 소비자는 손해를 보고 부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규제자도 한몫 챙겨간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뭐 사례들도 많죠. 그런데 규제는 처음에 의도했던 좋은 그런 선한 결과보다는 의도하지 않은 악,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아파트 원가 공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김대중 대통령 폐지됐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다시 도입이 됐는데요. 지금 월드컵 경기장 있는 거 마포 상암동이죠. 거기에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 가격의 40%가 이윤이더라. 그래서 이것은 폭리를 취했다.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수많은 뭐 토론회도 있었고 뭐 TV에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아파트 가격은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시장을 기존 아파트 시장과 신규 아파트 시장으로 구분하면은 기존 아파트 시장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죠. 그래서 그 기존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 당장 한 시점에서는 이게 기존 아파트 공급은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주어지면 거기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이 결정되면은 말하자면은 뭡니까? 단기 아니죠. 기존 신규 아파트의 이 공급 곡선을 따라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죠. 그런데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을 그 기존 아파트에서 정해진 가격보다 낮게 규제해 버리면은 신규 아파트가 지어지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아파트 양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소비가 수요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은 올라간다. 그리고 처음에 규제된 아파트 그 분양가에서 누군가 분양을 받을 것이다. 분양받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가격이 된다. 그 차이가 말하자면 분양 차익이죠. 그 누가 갔습니까?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이 간다. 그러면 소득은 누구에서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이전됐습니까? 사실은 건설회사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그것이 이제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한테 가는. 이 역시 경제 주체 간의 소득과 부를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 아파트 가격을 높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규제가 그 가진 뜻은 대단히 좋습니다. 선의의 그런 그 결과를 얻고자 하는데 사실상 시장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아주 우울한 결과들이 대부분이다. 스티글러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죠. 경제적 진보가 그런 개혁 정책이나 규제에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 정책들이 성공적이라고 우리가 믿어왔다. 이게 잘못됐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규제는 그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거나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역효과를 초래하므로 경제개혁 과정의 면밀한 연구가 효과적인 개혁을 성취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규제의 원천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부가 가진 자원 배분의 강제력입니다. 이 큰 정부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규제가 혁파되고 근본적으로 혁파되고 완화되기 위해서는 철폐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진 자원 배분의 강제력을 축소해야 된다. 이것이 곧 작은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의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규제 혁파를 백날 떠들어 봐야 도로 그 자리다라는 것이 이제 이 강의로부터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오늘은 요즘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경제 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